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지금부터 서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기자협회 대선 토론회 기획단이 주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5번째 순서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김동훈, 우리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단체입니다. 전국의 신문, 방송, 통신사 전체 10,000여 명 이상의 기자를 대표하는 김동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지근한데요. 그런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박용진 후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우리 패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박용진 후보님 하면은 정말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신데요.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정말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자력으로 살아남으신 단단한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21대 총선 때 조사를 해보니까 64.45%의 득표율, 이게 서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셨고요. 또 의정 활동도 정말 치열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성과를 내면서도 이 합리적인 사고와 또 소통 능력으로 굉장히 좀 성과를 내는 그런 돋보이는 정치인이시고요. 이 말이 제가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의원이다, 이 말씀. 굉장히 이 여기에 딱 적합한 게 미천 3법이라든가 또 현대차 결함 리콜, 또 공매도 제도 개선 등등 굉장히 굵직한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지신 우리 젊은 정치인 박용진 후보의 앞날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성원과 기대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훈 회장님께서 정말 포지티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나 주권자를 대신하여 질문하는 우리 패널들을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누차 강조하듯이 주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라고 하는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기초에 있다는 점을 모두에 상기하고자 합니다. 국민과의 대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전국의 10,000여 명의 180여 개가 넘는 신문, 방송, 통신사 기자들의 목소리와 질문을 대변한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후보자님의 기판 없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패널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후보자와 질문자들 패널 앞에 있는 질문 답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요. 질문자는 30초 이내에 질문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공식 호칭은 가급적이면 룰상 후보로 명명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 시간을 1분 30초 이내에 요긴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전체 시간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히 강조할 사항이 있거나 또 추가 답변을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면 시간을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되면 저기서 레드카드가 번쩍번쩍합니다. 토론의 완성도를 위하여 같이 공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타임아웃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사안, 또 답변의 사안에 따라서 재질문, 재답변이 있다는 점도 공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을 해주실 패널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객석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상은 마켓인사이트국 팀장님,
네,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단 위원으로 계속 같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주경제 김봉철 정치부 기자 소개합니다. 예, 현재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객석 오른쪽, 맨 오른쪽부터 소개해 올리면 남공창성 강원동민일보 서울본부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패널로 계속 활약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 정경부장 겸 편집위원 여러분께 소개 올립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은 매일신문 정치팀장 김종필입니다. 저희 5시 팀플을 위해서 우리 후보자와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개별됩니다. 공통 질문이 있고요,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정치, 경제 등 분야별 질문을 여러분께 우리 후보자께 드립니다. 공통 질문의 의미는 기왕에 진행했던 네 분의 후보자 이후에 진행할 여야 후보 공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정책의 변별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주요 자료로 지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청 응하신 박용진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청하겠습니다. 포부와 비전을 중심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기자협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바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71년생 돼지띠입니다. 올해 이제 만 5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야 20명 가까운 대선 주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젊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직도 50의 나이, 71년생이 물심부름을 해야 되는 나이로 여겨집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선진국 계열로 가고 있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만 유독 낡고 지쳐있고 세대적으로도 많이 늙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한국 정치에서 희망을 갖기를 기대를 하시고 또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왜 오바마나 마크롱 같은 젊은 대통령, 젊은 리더들이 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박용진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를, 획기적인 변화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와 그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번에 컷오프 통과할 줄 알았어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조마조마했고 또 전직 총리, 전직 당대표 또 지난번 2012년, 2017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던 그런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겨뤄서 본 경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한국 정치에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희망, 열망, 변화에 대한 그 부풀는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를 2달간의 공경선 과정에서 최대한 폭발시켜내고 한국 정치의 대이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다 반대하고 어렵다고 얘기했었던 경부고속도로가 뚫려서 한국 산업화의 길을 낸 것처럼 또 모두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 할 때 IMF 구제금융으로 나라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려 70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무려 80조의 예산을 10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그 판단 때문에 우리가 정부와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로 정보화를, 그리고 이제 혁신의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이 인류 혁신국가로, 세계 인류 혁신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이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일겨 나가겠습니다. 한국국가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왜 출마하는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소신을 들었습니다.
자, 공통 질문 정치 분야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후보님, 내년 네. 3월 9일 날 20대 대선이 펼쳐집니다. 네. 국민이 요구하는 이른바 시대 정신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신데 그러면 이 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뭘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옛날에 총리를 했든지 의장을 했든지 장관을 했든지 당대표를 했든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책임져 나갈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은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좀 나가려고 하고요. 또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대선 승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신임을 부여해 주실 거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또 저 역시 앞장서려고 합니다. 박용진을 보면서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없냐, 왜 개파가 없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무명가수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가슴에 자기 번호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번호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서서 자신의 열정, 자신의 노력, 실력 이것만 가지고 이름을 넣는 비로소 이승윤 이런 가수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무명가수전을 통해서 실력을 찾아내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눈, 정치에도 역시 똑같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이제 핵심 키워드로 공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정의 내용, 지향 이것의 이제 차이가 질적 차이가 후보의 리더십이나 비전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공정은 뭔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박용진 표 정책의 핵심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걸 저는 무슨 외국의 유명 대학의 유명 교수의 책으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무슨 논어맹자에서 그 구절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한 공정의 수준은 법과 원칙, 제도로 이미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다 모두 벽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나만 빼고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규칙은 다 지키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봐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시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20대 때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꼈던 건 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군대 간다고 하는데 왜 쟤는 안 가지? 아버지가 사회적 배경과 뭐가 있구나. 집안에 돈이 있나 보다. 아버지가 장성 출신인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이 불공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도 각각의 삶의 공간과 자기가 처해진 곳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한 그 원칙이 무너질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대한민국에 자신이 희생을 하거나 뭘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가는 거, 세금을 내는 거, 나는 다 하는데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그것이 공정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창선 의원께서 정치 분야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재보선 이후에 제1야당은 30대 당대표, 20대 대변인을 선출하는 등 새로운 진영을 갖추면서 변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이번 대선 예비경선 국민 면접관 위촉 과정에서 보듯이 변화가 내부한 말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 박 후보님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변화와 소통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한 백개문이라든지 탈레반 같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당내 소통과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되게 막중한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집권 여당. 그 집권 여당이 자기 당의 일부 아주 강성 지지층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움직이고 또 그보다 반보만 앞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김대중 정신이고 그게 노무현 정신입니다. 그 두 분의 정신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정치하라라고 하는 그 두 분을 가장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요구 그리고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송영길 대표도 내로남불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변화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리는 그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몇 안 되게 저는 제가 소신 있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제 분야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작년에 총선에서 압승했던 민주당이 올해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졌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 무엇이 가장 잘못돼서 국민들한테 이번에 휘초리를 좀 맞은 건지 그걸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에 조금 부동산 정책에 손을 댔어요.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그 손댄 정책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또 예비 경선 중에 방송 토론에서 8명의 후보자가 똑같이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에 다 OX 장단에서 O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실패, 정책적 실패가 뼈아픈 일이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김수현 실장, 김현미 장관,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이 두 컨트롤 타워가 정책적인 오판과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공급은 문제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오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수정과 정책을 계속했는데 결정적으로 서울 지역 내에 가장 필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 실패를 함으로써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됐고 또 미래 자산으로서의 내 집 마련 이런 부분을 갖고자 했었던 30, 40대 실수요자들에게도 엄청난 좌절감, 청년들에게는 더 큰 좌절감을 주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게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좀 매섭게 얘기를 드리면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는 부동산 세금 특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의 부담, 다시 말해서 시가 15억에서 20억 정도를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만 했기 때문에 저는 법 개정 안에는 동의하지 않고 기권을 했었습니다. 네, 충전하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상한 패널의 질문, 경제 분야입니다. 네, 현 정부의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과거에 보면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득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라,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이 소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자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방송 토론에 나와서도 말씀하실 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갔는데 자산에 초점을 두자는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사실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고
그래서 무엇을 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공격 측 말고 이제 본인의 주장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기본소득이랑 또 혹은 무슨 기본 자산제라든지 혹은 이런 우리 민주당의 지금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그 다른 주장들은 전부 다 재정, 다시 말해서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어떻게 나눠줄 건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뒤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성장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금을 나눠줄 거냐,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나눠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자신의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임금, 이 임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용진의 국부펀드 전략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60여 개의 각종 국내 연기금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용자산들을 한데 모아서 1,500조 규모의 세계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형성하고 1년에 7%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얻게 되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계좌를 열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30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30만 원 정도씩을 묻게 되면 원금 1억 8천, 이자 4억 3천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노후 자산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기분이 최저임금 노동자를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세금 많이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가게 되면 저는 이거 무책임한 정치를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하겠다고 하는 말이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김봉철 편집께서 해주시죠. 예, 저는 정책적인 질문 중에 최근에 좀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탈원전과 탄소 제로라는 그 두 개 대표적인 정책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경제 정책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데요.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요. 박 후보님만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청사진이 있다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30년 계획을 밝히고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알리백 제도 등이 이제 각 회사들별로 정착이 되면서요,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하청, 연관 협력업체들에게 일정한 경고를 보내고 알리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EU 지역부터 탄소 국경세 등이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착한 소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정책, 국가 정책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 먹거리, 미래 신성장 산업에서도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60년 동안 원전 비중을 전차적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독일은 처음에 30년 동안 탈원전 가겠다고 했었던 건데, 우리는 그거의 2배 정도를 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탄소세를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직업 전환 등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탄소세를 기본소득 비용으로 쓰겠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예. 이어서 언론 분야 질문 최경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들 단체이기 때문에 한국기자협회 주최 토론회라서 당연히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언론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고 언론을 조금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조금 과다하다는 그런 법안도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언론 개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한 언론 개혁 방안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 박 후보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기자였습니다. 그 대변인도 무려 5년이나 한 그런 것 때문에요. 기자들에 대한 신뢰, 애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기자는 기본적으로 물어야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안 좋아하시는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물어보거나 물어뜯거나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묻고 잘못된 건 물어뜯고 이렇게 해야 한국 사회가 더 맑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미 우리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공영방송 및 그 언론사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법을 저희가 잘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집권하고 나서는 그냥 사실은 이제 멈칫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권 전체가 자신의 여야 모두 다 기득권을 좀 버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이 법이 어쨌든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에 대해서는 그 언론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오보 그리고 악의적인 오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의도가 있는 이런 악의적인 오보나 잘못된 보도는 반드시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야만 언론 자유가 더 성숙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들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사회 분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공창성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죠. 우리 사회의 전직 대통령 두 분과 대표적인 기업인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분 앞에 모신 후보자님들은 똑같이 사면권자가 말하고 있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후보님은 이 두 대통령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가둬두는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법의 이익, 아니면 그분들을 사면함으로써 경제발전이나 국민통합으로 인한 우리의 사회적 이익, 어떤 게 크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력 차원으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삼성전자의 모 임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을 위해서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득이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 가신 게 아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전직 대통령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그랬던 분이 에 대해서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엄정하게 이런 문제에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벌 총수와 그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는데 기업을 동원하고 기업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일은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는 더더욱 안 되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직 대통령 두 분 사면과 관련해서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게 뜨거운 감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사회 통합이 좌우 여야의 이 이해 구조가 맞아떨어지는 것만으로 통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권의 여야 분열이 두 분 전직 대통령, 한쪽 진영의 대통령이 사면되고 석방되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통합은 아래 위의 통합이 더 절실합니다. 계층 간의 통합, 그리고 그 양극화와 관련된 통합이 오히려 더 필요한 측면 아니냐 생각하고, 그리고 여의도의 관심, 여야의 관심, 정치인들의 관심이 오히려 쏠려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김봉철 패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인구 감소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는 큰 사회적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사회적 양극화로도 귀결되기도 하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유치원 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서 교육 격차 해소에도 굉장히 관심이 크시고 또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이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가 좀 강권하고 권유할 수 없는 좀 각박해진 이런 현실 속에서 대안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돈을 얼마를 쓰든 우리 국민들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를 근 50조에 가깝게 쓰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그 국방비 빨리 삭감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출산 인구 감소 전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패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대책들을 마련하자 그러면 기재부가 반대하고 해당 부처가 반대합니다. 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구 부총리 제도를 도입해서요 짜르 수준으로 권한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인구 정책에 대한 전권을 갖는 인구 부총리 제도를 신설하고 권한과 재정을 집중시켜 주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른바 유치원 그리고 초등 6년, 그다음에 중등과정 6년, 대학과정 4년 이게 지금 시대에 맞나 싶습니다. 유치원에서 학령을 좀 이렇게 조정하고요. 교육 제도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젊고 능력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빨리빨리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외교 안보 분야 질문입니다. 최경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간의 싸움이 좀 격렬하게 벌어진다.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관계에서는 서로 친하지만 다른 분야, 군사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나를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이 쿼드 가입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압력을 넣는데 쿼드 가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저희 사실 좀 줄타기 외교를 해왔는데 줄타기 외교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편에 아예 서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보와 관련해서는 제1튼튼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 군사안보, 한미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신호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 문제도 그리고 대중문제, 대중국 관련 문제도 좀 분명한 방향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그동안은 이제 도강량의 뭐 이런 분위기였었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하고 나하고 키가 누가 더 큰지 한번 재보자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마치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내 뒷자리에서 키재기하고 누가 우리 반이 가장 힘센 사람인지 정리하듯이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인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한 좀 고비는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정한 뭐 합의가 있었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일정한 견제구를 던지기는 했지만 중국으로부터 큰 반발은 얻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했고 경제협력,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분야에서 미국과 더 공고해졌기 때문에 이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도 일정하게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회담, 남북 관계도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놨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김봉철 패널께서 질문해 주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남북 관계의 문제입니다. 네. 이제 우리 정부 초반에 굉장히 좀 극적인 상황들을 연출해서 좋은 상황 관계를 맞았다가 다시 이제 냉랭한 관계가 지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좀 급반전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망들도 좀 엇갈릴 것 같은데요. 박 후보님만의 어떤 전망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보님만의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좀 북한에 좀 이끌려 다닌다라든가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그 후보님만의 그 명확한 그 남북 관계 보관이 있다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그동안 숨도 쉬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미국과 유엔에서 워낙 단단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정한 숨통과 자율권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특히 이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랑 그리고 이제 경제적 협력 이런 부분들로 한 단계 나갈 준비가 되어서 그래서 더더욱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를 이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당당한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북이 자신들의 존엄은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존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의 이런 걸 하나도 갖추지 않고 막말을 일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그냥 외면해버리고 우리 국민의 자산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데도 아무런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남북 화해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선을 찬성하시면서도 자존심을 상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더 넓게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국민들께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바가 있으니까요. 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말을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그렇게 해야 통일로도 갈 수 있고 사이좋은 이웃관계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북에도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공통 질문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드시죠라고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진취적 자세로 먼저 드시는 센스. 예. 숨고르기 시간입니다. 이제 개별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숨고르는 차원에서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약간 이 후보님께 막판 질문인데요. 그 머리는 염색 같은 머리세요? 아니면 자연 그대로? 염색이 예. 염색했고요. 네. 방금 직전에 네. 모 방송사를 다녀와서요. 아, 얼굴도 좀 뽀얗게 분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변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빠르죠. 예. 아, 또 아까 말씀 하셨듯이 미래의 꿈이 기자였다고 하시니까 또 이제 어떤 프레스 브랜드들이 있고 네. 소통의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편파적으로 네, 유리한 질문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서로 이제 공감하는 시간 좀 가졌고요. 자, 이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야별로 정치 분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의지와 방향을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승할 점, 이거는 좀 수정을 하거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 왜 또 그걸 추출했는지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 시장 대결주의적인 이런 자세, 시장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시장의 경고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런 면에서 민생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좀 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승해야 될 지점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저도 관심이 많았던 공정경제 3법. 시장에서 룰이 공정하고 또 시장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인지되고 지켜질 때에 우리 경제 전체가 혁신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뉴딜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 먹거리를 개발하고 끌어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더 이걸 확장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미6 이게 제가 약속드리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그러니까 바이 미6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차, 그다음에 6는 6G입니다. 이 분야들이 세계에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가장 앞서 나가느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도 역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갈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조 강국,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의 완벽한 어떤 실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 정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연관해서 지금 이제 주신 대목은 이제 정책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뭐 계승하거나 아니면 극복하는 대안이 되겠다 이런 건데, 그럼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유형, 어떤 행태와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박용진표 리더십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조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를 아시는 기자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맞네, 그렇게 하시겠네, 이제 공감을 하시는데요. 영국 정치에서나 볼 수 있었던 QMQ라고 있죠. 프라임 미니스터리 퀘스천 타임. 그래서 영국 총리가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오후에 영국 의회에 와서 야당의 질문에 그대로 메모 쪽지 하나 없이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외교, 안보,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와서 야당의 질문, 국회의 질문, 국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고 거기에서 어떤 때는 논쟁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설득도 하고 하면서 열린 태도의 자세를 마련하겠습니다. 가끔은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특종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야당 지도부 가끔 이렇게 비공개로 청와대로 모셔서 저녁에 해물탕에 소주 한 잔씩 나누고, 이 법안은 좀 봐주면 안 되겠어? 이 법안은 뭐 안 되겠고, 서로 이렇게 협력도 하고 해서 꽉 막혀 있었던 그 여야 관계, 국회 관계가 좀 풀렸다. 그게 3일 전에 있었던 청와대에서의 심야 그 해물탕 회동이었다. 이런 기사가 나가야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좀 뭐가 좀 풀리는구나 하고 안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자세로 여야와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과 공감에 동의하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치분야 개별 질문 김봉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런 기대거리를 주신다고 하니까 큰 기대가 되더라고요. 앞서 이제 두 차례나 후보님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특이 의혹과 관련해서 12명 정도가 좀 출당 방침을 내렸는데 5분 정도 안 나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정치에 어떤 세대별 역할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속담에는 50대를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후보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덧 50줄에 올라서셨어요. 그래서 70년대생의 어떤 대표주자로서 앞으로의 좀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한 그동안 86세대로 부르는 그 위에 이제 선배 세대들의 뭐 역할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과도 좀 한번 짚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해서 낙인을 찍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해명을 하고 무소속으로서 해명을 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들어보면 정말 억울하거나 답답한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팔은 안으로 눕는다, 우리 원정주의로 바라본다 이런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역할은 그렇다고 봅니다. 정치의 세대교체의 새로운 길을 제가 열어야죠. 그래야 우리 30대, 40대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자기 역할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뜻밖으로 다들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586세대의 세대교체 대상이다, 빨리 바꿔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처음 9명이 출마했는데 그 중에 이광재 후보가 중간에 단일화하셨어요. 8명 컷오프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6명으로 줄었는데 586세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박용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이 밀고 나가니까 장강의 안물이 밀려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열심히 밀고 나가야 제 뒤에 오는 저보다 더 젊은 새로운 정치 신세대들이 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착한 막내로를 타지 않겠다. 새시대에 다부진 마탱 역할을 하겠다. 이게 제 출마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었던 내용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최경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TV 토론 할 때 보니까 우리 박 후보님은 캐주얼 복장을 하고 나오세요. 다른 분들은 다 양복 입고 나오셨는데 오늘도 양복 입고 나오셨어요. 예. 뭐 옷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특별히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입고 나오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은 지역구가 아무래도 아까 60몇 %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아무래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싫어하는 분들이 박용진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진보 정당 계시다가 민주당 오셨는데 민주당으로 당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옷은 그때그때 그 자리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방송 토론을 통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그리고 여야 통틀어서 가장 젊은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옷을 전략적으로 입은 거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단체가 초청하는 자리라서 당연히 이렇게 갖춰서 입고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하는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빨갱이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또 최근에 뜻밖으로 무슨 저보고 토착 외부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수박이라고 해서 좀 무슨 말인가 했는데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그 빨간 게 국민의힘을 얘기하는가 봐요. 근데 그 말을 쓰시는 분들은 그 말에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좌파 인사들을 군부 독재가 공격할 때 뭐라고 했냐면 수박을 탁 쪼개갖고 보여주면서 꼭 이런 놈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갛다고. 이런 식으로 진영을 나누고 사람을 낙인을 찍고 하는 그런 나쁜 정치에 저는 동참할 생각 1도 없습니다.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평가합니까? 정치인이 어떻게 자기 진영, 남의 진영으로 나눠서 국민들을 대합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행여라도 제가 어느 진영에 가담해서 국민을 모욕하고 욕하는 일이 있으면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정말 따끔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예, 자 이어서 김봉철 패널 질문해 주시죠. 예, 저도 정치부 기자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본인 것을 잘해도 되지만 또 이게 상대성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만의 소신과 어떤 그 주관은 지금 좀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요. 야권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게 된 데의 시작은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도 좀 시작했다는 분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정책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야권 후보들이 출연하게 된 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좀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름의 분석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보다도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한민국 공화국 대한민국의 어떤 기초를 흔드는 지옥문을 열었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과 우리 법률이 두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놨어요. 정치 중립을 위한 장치를. 하다 보면 집권 세력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그 반사이익으로 얻게 된 관심과 지지, 정부를 싫어하는 국민들의 어떤 호응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드는 게 맞는 겁니까? 저는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가 70년 넘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유지하고 키워오면서 여야 간의 국민들 간의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중립, 감사원장은 중립. 그래서 임기도 보장을 하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집권 세력하고 대통령하고 갈등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던지고 나와서 하게 되면 이제부터 모든 검찰총장과 감사원장들은 다 이 사례를 머릿속에 담아둘 겁니다.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그 두 분은 대통령이 되시든 아니든 간에요. 이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후보, 다음에 대통령을 향하여 지출하고 계신데 현실은 낮은 지지율입니다. 물론 테이크오버 때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이 그 지지율의 낮은 지지율을 감결시킬 수 있는 나름의 보관을 갖고 계신지, 다음에 후보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질문드립니다. 후보 단위라는 뭐 이렇게 무슨 후보 간에 연합해서 힘모으기 할 거 아니면 반 무슨 연대 할 거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용진처럼 어떻게 보면 경력도 짧고 또 계파도 없고 조직도 없는 이런 후보에게 지난 며칠 동안 국민들께서 제가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또 본 후보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우리 국민들이 후원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간에 대충 어떤 후보랑 단일화라고 해주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제끼라고 젊은 후보에게 보내주신 응원입니다. 그리고 4억이나 되는 돈을 받아들고 다른 생각한다고 한다면, 혹은 자기 몸값이나 키우고 다음에 정치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디딤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얄팍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금방 들통 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3년 동안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분 정도의 짧은 방송 토론, 저한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거 딱 4번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께서는 박용진이 정책적인 분석 능력, 토론 능력, 그리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 이런 것도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 얘기해야 됩니다. 박용진의 정책, 박용진의 비전, 준비된 실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그리고 그 실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2달 동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선거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예비 경선 후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후보들 내에서 경선 본선도 경선을 연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도 그런 입장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예비 경선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경선 연기 논란은 당원 당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선 연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 국민들이 처음 겪는 4단계 방역 조치의 상황을 반영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들 간의 유불리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토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그냥 빨리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방역 당국이 결정하는 방역 규칙, 원칙, 새로운 규정, 이런 것들을 잘 따라야 하고, 국민들한테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우리 정부가 공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진행하거나 수십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창출해 가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께서 좋게 보실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지도부가 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선거 경선 진행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상은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타깝게도 우리 박 후보님께서 최종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실명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명을 밝히면 또 괜한 오해를,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이니셜도 있으니까. 이니셜도 괜찮은데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일단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겠다는 노력을 할 거고요. 박용진이 내놓고 있는 과감한 발상전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본선에 제가 가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돕고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진이 가지고 있는 발상전환, 새로운 길, 그리고 운동장 넓게 쓰기 위한 진영 논리를 갖추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저를 이기고 올라가신 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제가 채워가면서라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뭐 약간 뭐 변했다, 뭐 옛날에 진보였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 이러시는데요. 다 그분들이 서 계신 자리에서 볼 때 각자의 진영 논리로 저를 평가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의도의 손흥민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쪽 공격수입니다. 그런데 운동장 넓게 쓰고 중원 공격, 후위 공격,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위치 이동해서 얼마든지 공격을 해내고요. 또 그 왼발, 오른발을 다 쓸 줄 아는 어느 위치에서도 슛을 날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장의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의 위치에서 경기 전체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변화 그리고 발상전환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경철 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 인물 검색에 찾아보니까 우리 박용진 후보님 네. 1998년 국민승리 20일 대변인실 언론부장부터 그때 경력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정당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 졸업하시자마자 꿈이 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자를 안 하시고 바로 정당 생활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정당을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모아오시면서 지난번에 전북 고향 가셔서 낡은 정치 말씀하셨는데 정당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왜 한국 정치가 아직도 낡은 정치라고 생각하시는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죠. 97년 대통령 선거에 언론부장으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정말 정치 활동도 오래 했고요. 이게 기자분들하고 같이 정치를 파트너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진짜 오래됐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의 변화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50년 전에 대한민국이 세대교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때는 YS, DJ 두 분의 40대 기술론이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벌써 50년 된 일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젊은 나이에 그 두 분이 도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개파 정치, 그러니까 상징 정치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파 정치 갇혀 있을 때 노무현 돌풍이 있었습니다. 그게 20년 전입니다. 개파 정치, 낡은 대세론, 안방 대세론, 이인재 대세론 이거 다 그냥 깨버리고 일거에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저는 민주당이 있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이 2달이지만 한국 정치의 20년을 함축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거라, 그 주역이 박용진일 거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 자신감 있게 드립니다. 예. 자, 이어서 남공청선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후보님 처음 국회에 입성하신 20대 총선 당시 선거 공부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눈길이 많이 가는 게 평범한 강북 3대,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이런 이제 글귀와 함께 또 양친 부모님, 그다음에 사모님, 또 자녀분들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씀하셨던 말이 기억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갖춘 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은 인간적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정책적인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어릴 때 약간 제가 절망을 했던 게 뭐냐면, 역사의 그 위인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역사책도 좋아하고. 그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아요. 그 집안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가문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희 집안은 정말 평범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한데 이 족보도 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이게 집안에 그게 이렇게 대단한 분들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조금 했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평범함 속의 비범함이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본인의 선택과 판단으로
해서 지지해 주시면 그렇게 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대통령이 되면 PMQ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로 야당 대표들 모셔서 저녁에 폭탄주라도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말을 풀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좀 기자분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 국민들은 나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는 1. 말로 한다. 2. 그게 안 되면 술로 한다. 3.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법으로 해야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시작할 때부터 법으로 해요. 그 여야 간에 뭐 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 뭐 걸핏하면 그래 법으로 하자 그러면서 검찰 그렇게 싫으면서 너도 나도 검찰에다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가는데 옳지 않습니다. 폭넓게 말이 통하고 그리고 스스럼 없이 국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열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때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 오는 날 삼청동 수제비집에 수제비 드시러 간다 그랬어요. 쉬우죠. 다 쉬우라고 야당에서 비판하던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도 비 오는 날 수제비 생각나는구나, 파전 생각나고 막걸리 생각나는구나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정치를 바라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편안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인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봉철 편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현안 관련 질문이기도 하고요. 박 후보님의 어떤 정부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전부터 큰 정부론, 작은 정부론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좀 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이 돼 왔는데요. 정부 조직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안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가부랑 통일부 폐지론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뭐 찬반 논쟁이 되고 있고 일부 여가부 관련해서는 젠더 갈등에 대한 우려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 올해는 또 여가부 창립 2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폐지론, 축소론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 야당 쪽에서의 주장은 맨날 논란만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폐지하자는 건데 논란 일으키는 걸로 부처를 폐지하자고 그러면 기재부부터 폐지해야죠. 요즘 가장 논란이 국방부도 폐지해버립시다. 돈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세상에 제대군인 사병들의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셨는데 제일 나쁜 정치죠. 갈등을 일으켜서 그 갈등 가지고 이득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평가로. 그리고 게다가 더 나가가지고는 세상에 통일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온건하게 대화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통일부를 폐지하자 이렇게 해서 진영 갈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갈등을 구조를 만들어서 또 이것도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비판받으니까 철학 없는 태도를 비판받으니까 갑자기 이걸 작은 정부로 가져가는데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가부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 통일부가 필요 없는 나라 남북관계를 만들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정부를 만들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부 역할을 축소시키려고요? 그럼 그 정부가 해야 될 역할 내에 빈 공간을 누가 메우겠습니까?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철학의 빈곤, 정치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상은 패널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다른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렇게 검찰 욕하면서 무슨 갈등만 생기면 다시 또 검찰에 달려가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현재 검찰 개혁과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비슷하게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윤석열이나 이제 최재형 후보 같은 사례를 들면서 그것이 어떤 지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찰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게 20년 된 정치권의 과제 논의였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렵게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하고 또 형사소송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우선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었었던 여러 관행과 또 법 제도를 개정해서 다시 그걸 적용시켜내는 과정이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법에서 어쨌든 국회에서 두들기면 다 되는 것으로 너무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저께 국토위에서 뭐 인형을 실거주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 다시 그냥 폐지했습니다. 그거 뭐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어떤 일들이 자꾸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도도 법도 국민적 합의 위에 안정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검찰 개혁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 어떤 지금 제도적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부족한 문제였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그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저는 임기를 끝내지 않고 나와서 바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큽니다. 다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따로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물러나게 된 것은 사실은 그분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정부와의 갈등이 이제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압박이 너무 강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윤 총장을 지나치게 압박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웃긴 건 윤석열 총장과 그 주변에서도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권에서 여기까지는 뭐 본인도 주장입니다만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합시다 할 때 서로 타협하고 조정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잘 납득은 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검찰총장이 여기까지는 내가 참고 여기까지는 못 참는다. 수사의 범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 본인의 권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권한 또 대통령의 권한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 검찰권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이건 내가 옳았다 틀렸 이건 내가 맞았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제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은 내각 대통령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찰총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은 독립적 수사를 위해서 모든 걸 막아라 했는데 그걸 못 막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필 대통령 후보 출마 그 여론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서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도 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봐요. 네. 자, 이어서 경제 분야 개별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후보께서는 이제 삼성의 저격수도 자임하고 또 일각에서는 재벌의 저격수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그 재벌 개혁을 대표적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재벌 해체에 대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또 기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한국 경제 발전에도 공모하고 또 경제와 정치의 유기적 연관성 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감독 위치에서 보면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골을 넣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활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라고 하는 동시감세 정책과 규제혁신 정책 그리고 정부 지원 정책을 삼각편대로 해서 이거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이 기업을 옥죄이게 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프레임입니다. 박용진이 그동안 해왔던 재벌 개혁의 노력들은요,
특히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재벌 총수와 그 일가족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사익 편취 행위, 이건 이제 막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 시장에서 시장 질서와 규칙을 어기는 독점적 행위를 하거나 이런 반칙 행위를 막겠다는 거였지,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면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재벌 해체와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마치 엄청나게 복잡한 치안폭탄 있잖아요. 빨간 선을 먼저 잘라야 되는지 파란 선을 먼저 잘라야 되는지, 이거에 손 떨리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재벌들이 반칙을 하거나 국민 경제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차분하고 정밀한 이런 제도 개혁을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재벌 특히나 기업 그 경제 민주화 핵심은 이사회, 기업의 이사회가 누군가는 총수가 혹은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익 추구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내에서부터 토론하고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제도적 개선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질문의 진위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이 재벌을 더 좋은 재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재벌 해체를 통하여 그러니까 국민 경제를 고양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5+3 정책 같이 디테일하고 정교한 이런 게 그 이후에 실효적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문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하는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론에 대해서 사실 당내에서도 좀 비판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증세를 하지 않고도 증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나 혹은 어떤 지자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것을 달성한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마크롱 정부가 2017년에 집권한 다음에 2019년부터 동시감세를 진행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법인세는 이제 낮추고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 감세 지원 정책을 했고요. 부자들, 그러니까 금융부자라든지 부동산 자산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저는 증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세라고 해서 일방적 감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증세와 감세를 동시에 해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마크롱 정부가 경제 성장, 실업률 감소 이런 효과를 보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도 토니 블레어 정부의 보수당에서도 토니 블레어 정부의 동시감세 정책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에 28%였던 법인세를 19%로 낮추고요. 2020년에는 그걸 17%로 낮춥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이 실업률 4%대에 40년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이런 일을 이제 만들었고요. 클린턴, 오바마 이 두 정부가 사실은 이 동시감세, 제3의 길을 열었던 정부들입니다. 그래서 클린턴 정부에서도 이 정책이 진행이 됐는데, 핵심은 자꾸 레이건과 대처 시대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들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부자파들 인식이에요. 30년, 40년 전 얘기를 예를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마크롱, 클린턴, 오바마, 최근에 독일, 영국 이런 우리 경쟁 상대들의 사례와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아니 박용진 좌파인 줄 알았더니 왜 오른쪽 가서 뛰냐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흰 고양이, 좁은 고양이를 닦을 때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해주고 우리 경제를 더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하기 위해서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건 감세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증세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낡은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이거는 국가권에 이거 쓰시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논쟁에도 도움되지 않고 우리 국민 경제에도 도움되지 않고 대통령 선거 승리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 자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질문은 남궁창성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 후보님,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부총리가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정치가 경제를 덮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의원 시절에는 경제는 미국 행으로 가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행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대결주의적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좀 평가해 주시고요. 최근 정석엽 중앙에 가셔가지고 888 사회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888 사회는 하루 24시간 3분의 1씩으로 나눈 걸 얘기합니다. 8시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노동으로 자신의 삶과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888 사회. 8시간은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888 사회. 8시간은 사랑하고 쉬고 잘 수 있는 888 사회. 이게 박용진이 행복국가로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무슨 일을 하든 888, 8시간 노동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펀드의 행복 적립계좌를 열면 거기에 30만 원 정도씩을, 50만 원 정도씩을 묻을 수 있으면 30년째 자기가 60세 이후에 은퇴를 하게 되면 6억 1천만 원 정도가 자기 손에 딱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를 제가 만들 테니 무슨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여기에 너무 얽매이고 쥐어짜여지지 말고 그런 사회를 만듭시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신한은행의 보통사람의 금융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50만 원씩이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제가 설계를 한 게 국부펀드 그리고 국민행복정기계좌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공약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전체적인 국부펀드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만 부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시장 대결주의와 관련된 질문은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예, 다음 질문에 시간 주셔도 좋겠고요. 경제 분야 마지막 개별 질문 김봉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어제 9,1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5.1% 인상된 수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뜩이나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내에서 이제 최저임금의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당정이 이제 소득 하위 80%를 결정했다가 90%를 다시 좀 논의를 했다가 어제 이제 통영기대 때 이렇게 그랑 합의를 했다가 다시 좀 사실상 번복되는 과정들이 좀 벌어졌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선별지원과 보편지급에 대해서 어떤 게 좀 옳다고 좀 보시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 공약이요, 최저임금 10,000원 현실화 이 공약이 여러분 언제 처음이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이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진보정당에서 온 지 몇 달 안 됐던 상황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2010년부터 최저임금 10,000원으로 내걸었었거든요. 민주노총이 무슨 공약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시간이 되면 한 10년 정도 걸리고 보통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 40시간 노동자도 그랬고요. 깜짝 놀랐어요. 2년도 안 돼가지고 제1야당 후보가 이걸 탁 했을 때 약간 놀라기도 하고 뭐 반갑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에 5년 뒤에 집권을 하면서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한계 기업들,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조세 정책과 금융 대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잘 마련한 뒤에 밀고 갔었어야, 차분히 밀고 갔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급박하게 몰고 갔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저임금은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자기 국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값어치를 보여주는 딱 기준이라고 봐요. 최저임금은. 그래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노동을 기반으로 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선별이냐 무편이냐를 이것도 무슨 뭐 진영론이 철학적으로 얘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재난이 집중되고 또 고통이 심했던 계층과 업종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을 해야지, 코로나 시기 2년을 지나면서도 주식 가격이 뛰어가지고 뭐 수십억씩 이익을 본
주식 자산가들도 20만 원. 몇 달째 가게문도 거의 문 열다시피 하고 있는 골목 자영업자들한테도 20만 원. 이게 공정한가요? 저는 그래서 줄기차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온 국민에게 코로나 극복을 하는데 같이 협조해줘서 감사합니다. 방역승리 성공 축하금 이렇게 한다고는 몰라요. 그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한다고 하면서 재난이 집중된 사람들한테 안 하고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보편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정된 재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언론 분야 질문입니다. 김봉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서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후보님께서도 꿈이 기자이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요새는 기자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각박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큰 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개선 방법을 언론적으로 좀 이렇게 넓게 말씀해 주는데 좀 구체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거기에 원래 민주당 미디어 특위 안에는 포털 관련된 알고리즘 문제도 같이 이제 세 가지 틀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아까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바뀔 때마다 같은 논리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서 뭐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지부진하게 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 굉장한 좀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이 좀 우려되고 있고요. 포털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그 뉴스 유통에 대한 구조가 좀 기형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자유가 아니고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상대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 언론, 내가 아주 정말 그 불편한 언론과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단계 그리고 언론 자유의 성숙도 문제에 되게 중요한 잣대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손을 대거나 언론 자유 문제를 손을 대거나 제약하는 것을 정말 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야 모두 포기해야 돼요. 그 공영방송과 그 공영 언론사들에 대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발언 타잖아요, 솔직히. 그 다 언론인들도 알고 국민들도 압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국회의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뭐 이런저런 평가가 갈립니다만 국회 선진화법이 대통령 선거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 몰랐던 바로 그때 이 법이 통과가 돼서 국회에서의 여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처럼 저는 공영방송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법을 제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종사자들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당연히 협의하고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바들이 많이 제거되고 정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사회 분야 질문 남궁창성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후보님은 제가 요즘 역사 덕후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복회장이 해방 전후사를 언급하면서 이제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뭐 팩트와 부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문의 영역인 현대사를 언급하면서 이 정쟁화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혹 일부 사람들의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자학사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들 짜증스러워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때가 올 텐데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쟁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국민들은 그렇게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미군과 소련군의 역할은 똑같이 당시 일본의 그 점령지였던 한반도 내에 일본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 그 역할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점령군이고 자기들한테는 침략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회방군 역할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강복군이 전쟁 말기에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연합군하고 미군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군하고 같이 연합작전도 피고 또 작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미군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서는 해방군을 인식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더해서 친일파들과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인식도 되게 한정적이고 편협한 인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도 되게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재원 의회에도 아주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참여를 했었다고 하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문화교육 분야 질문입니다. 최경철 변호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유치원 3법으로 유아교육 현장에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가지 개혁적인 성과들을 많이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추진했던 자사고 폐지, 이것이 지금 소송으로 가서 상당수 법원이 지금 자사고 폐지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사고를 이 정부의 정책처럼 계속 없애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살려두고 교육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박 후보님의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치원 3법이 유예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30일 날 이제 이 법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앞두고 2월 중순에 교육부를 다시 이제 교육부 담당자들과 유치원 연합회, 한유총 말고요. 다른 유치원 연합회 간부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아이고 차라리 이게 법으로 하니까 저희도 속편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년 전에는 박용진 그러면 쳐다보기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도 속편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원을 더 받아도 떳떳하고 학부모나 아이들 보기에도 훨씬 자랑스럽다 교육자로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고마웠는데요.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자사고가 원래 설립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입시 학원화되고 대입 정책 누가 더 많이 보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입시 학원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니까 생겨나는 여러 폐해들 자동으로 중학교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악용이 되고 오용이 됐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 주장이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자사고 폐지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교육감들이 이 권한들을 발동해가지고 인가를 취소하거나 다시 재평가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이랬는데 법원에서는 이 탈락 과정, 재평가 과정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평가 기준이 막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이 통과가 돼서요. 2025년이면 자사고는 폐지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공통질문, 개별 질문을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후보자께서 마무리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저는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는 방식으로 난 이거 해줄게, 난 이거 해줄게 이거 더 이상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2010년 서울시장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촉발했던 무상급식 전쟁에서의 승리에 아직도 젖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무상자가 붙은 이런 정책들이 민주당에서 나왔고 맞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지제도의 획기적인 전환과 구미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다음 단계로 끌고 나가려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를 더 성장시킬 건지 어떻게 그 속에서 복지를 더 강화할 건지 어떻게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 나갈 건지 어떻게 소외받고 있는 힘없고 빼먹고 돈 없는 사람들을 더 떳떳한 사회로 이끌어가고 떳떳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건지가 다음 대통령의 과제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래서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건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눠주겠다고만 얘기하십니다. 박용진은 우리 국민의 노동, 국민의 노력, 국민이 받아오신 임금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설계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5가지 소망, 내 집 마련, 애차 마련, 자녀의 교육, 가족의 건강, 그리고 노후 자산, 박용진 정부에서 든든하게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박용진 후보의 소신, 포부, 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국기자협회 패널들과 격이 없는 또 치열한 토론, 소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기자협회는 정확히 일주일 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반 이곳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모시고 오늘과 같은 열띤 소통과 토론의 장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회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